저는 나우동인건축 정비사업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은철 전무 본부장입니다. 제가 순서를 정하지도 않았고 제일 1번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부담이 좀 많은데요. 사실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건축 설계사로서 이제 우리 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어떤 범위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심이 많았는데, 사실 제목을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정해서 주셨어요.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설계 중점으로 뭘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의 제목을 주시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죠. 이 사업성을 결정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을 결정하는 것은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 건축뿐만이 아니라 시공사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감정평가사, 관계사들이 다 협심해서 다 맞춰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은 첫 번째로 설계, 건축 설계 관점에서 보는 몇 가지를 좀 셀렉을 해봤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 그것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선 이제 우리가 사업성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은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절차상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챙길 게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큰 틀, 우리 이제 준공 입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처분하고 조합 분양할 때까지, 이주하기 전까지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4가지의 챕터로 가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구역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통합심의, 사전 인허가라고 하는데 인허가 받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그 다음에 조합 분양을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 그 다음에 통합심의,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단계. 그래서 건축 설계가 상당히 이 부분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설계사를,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조합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개 협력업체다라고 하면 설계와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 설계는 더더군다나 앞단에서 먼저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설계를 선정을 할 수가 있고, 설계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에 있는 것들을 챙겨라 라고 하는 것이고, 설계사는 준공 때까지 이 조합원님들의 편에 서서 그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제 정비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뭘 정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다 아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용적률, 건폐율, 층수의 한도, 이런 것들, 임도, 또 이제 공공기여율,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죠. 그게 사업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비계획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비계획에서 결정된 게 건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건축계획은 참고용일 뿐이죠. 용적률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관점은 진행되면서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 게 어느 정도 선으로 바뀌었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대로 쭉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정비계획을 중대하게 다 바꿀 수도 있죠. 그건 조합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보면, 정비계획에서 우리는 땅을 결정을 하죠. 땅의 형태와 땅의 규모, 그 다음에 땅의 성격,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물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건축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죠. 공원의 위치는 어디, 공공보행이 통로 등 도시 계획 시설 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기부 체납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정비계획 단계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건축은 이런 정비계획이 결정된 거에 참고용으로 되어 있는 배치안을 제시를 하게 되죠. 이 배치안은 확정된 배치안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대수만 보시면 돼요. 주동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세대수 한번 보시면 3,913세대라고 해서 결정이 났어요. 물론 건축 배치안도 들어가긴 하지만 계획안은 이렇게 가정해서 정비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됐으니까 이제 건축 통합 심의를 진행을 하겠죠. 이제 사전 인허가 단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상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건축물의 뭐 외관이나 미관 이런 것도 있지만 세대수, 뭐 안전에 대한 거, 교통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내용이 다 모여서 건축 통합 심의에서는 건축 계획의 큰 틀이 잡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건축 심의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세대수를 보시면 어떻게 되죠? 3,800세대죠. 아까 보셨던 정비계획 단계에서 좀 세대수가 변화가 생겼죠.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뭐 건축 계획을 하면서 바뀔 수 있는 거죠. 배치안도 바뀌었습니다. 사실 앞뒤를 비교해서 보시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건축 심의 때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의 인가를 받겠죠. 보시면 특별정비구역은 오타가 좀 났네요. 죄송합니다. 사업 시의 인가를 받으면 세대수, 평형 규모가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대수나 평형 규모가 확정되는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관리 처분할 때 조합원님들의 종전 가격을 결정하는 기산일로 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는 도면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세대수를 보면 3,890세대. 건축 심의 협의 과정에서 또 변경이 생길 수 있겠죠. 빼고. 그래서 세대수가 늘었습니다. 3,890세대로. 그 다음에 관리처분 및 조합원 분양을 하죠. 그러면 조합원님들의 종전평가, 종후평가를 해서 이제 조합원님들의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내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조합원님들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건축은 어떨까요? 또 줄었죠. 3,800세대로. 요거는 또 조합원님들이 분담금 결정이 되고 나니까 사업시행인가 받고 나니까 세대수를 좀 큰 평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같은 용적률 범위 내에서 3,890세대에서 좀 이제 그 평형대를 조정해서 가고자 한다 해서 세대수가 좀 큰 평형대가 좀 커지면서 세대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은 조합원님들이 계속 요구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약을 좀 해보면 전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합 분양하기 전까지 주민들의 어떤 결정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밑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앞서 했던 내용을 총합해서 본 거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세대수나 평형이 그때 확정된다. 대신에 중간중간 조합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그 절차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합원님들이 그래서 의견 수렴해서 설계에 이런 거 반영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을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분담금이 얼만데를 알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세요. 사업 초기에 그래서 조합원님들은 주변의 정보를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시는 소유하고 있는 평형에 대한 뭐 주택 규모 이런 것들 가지고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추산해서 나는 몇 평형을 갈 거야 라고 결정을 하시겠죠. 또 경험이나 주택 시장의 변화, 또 세제 변화, 주택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또 요구가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할 때는 이 분담금이 딱 나오는 순간 내 마음이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조합에다 강하게 요구도 하고 또 내 마음을 접어서 좀 작은 평을 옮기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사업시행 인가 초기 단계, 정비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인가 단계까지 계속 정확한 정보를 주고 조합원님들한테 설계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처음 해보잖아요. 시작할 때는 진짜 줌마의 모습을 그려서 시작을 하죠. 중간에 인허가 진행하면서 내가 좀 양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빼내고. 그러다가 입주할 때는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닌데 말이 좀 이상해졌어요.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신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성을 결정을 할 때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는 앞으로 내가 미래에 들어갈 집에 대한 꿈을 꾸면서 진행을 하시죠. 엄청 우리 집값은 오를 거야, 우리 집은 엄청 아름다운 집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걸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는 용적률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의 동력을 최대한 조합원님들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아까 줌마의 모습을 계속 심어 주셔야 일단 사업은 잘 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상한 꼬랑지 생긴 이상한 말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줌마의 모습을 보이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건축 심의, 통합 심의 때는 이제 평형 구성이나 배치, 건축물에 대한 큰 틀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실 조합원님들한테 일일이 그거를 물어볼 수는 없고 실력 있는 건축 설계사와 같이 협업해서 설계를 완성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업시행인가는 빨리 받는 게 좋고요. 조합원 건립가액 기산일이 사업시행인가 고시 1이 되기 때문에, 또 관리처분 조합분양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을 좀 해야 될 건지 대대적으로 바꿔야 될 건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시점이 이때 한 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처분 인가를 한 번만 한 현장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최소 2번, 3번 정도는 관리처분 변경을 계속합니다. 왜?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도 바뀌고. 그래서 주택의 설계, 우리 아파트 설계를 할 때 설계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면 시대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소비 트렌드, 1인 가구 증가, 기타 기술의 AI 기술이나 이런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서 건축물은 계속 바뀌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바뀌는 게 주택 설계 부분이죠. 우리가 미래 지향의 주거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 딱 10년 단위로 우리 아파트에 대한 패러다임은 바뀌었어요. 88년도까지 우리 올림픽 하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아파트에 대한 건 실험적 건축의 대상이었어요. 아파트에 산다는 건 그런 주택이 있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다가 고도 성장기가 들어서면서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거의 생산적인 아파트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사업화가 되면서 98년도부터 PF 사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PF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거는 영리적인 건축의 어떤 모태가 됐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2009년, 2019년 그 리먼 사태 이후부터 우리 아파트는 이제 소유의 건축이 됐어요. 근데 2020년도부터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많이 나왔고요. 조합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거에 굉장히 가치를 두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치 있는 미래 주거를 위해서 알아야 될 한 3가지 정도를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잘 모르시잖아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기존에 우리가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한 3가지 정도가 굉장히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셀렉을 해봤어요. 실사용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조합원님들이 항상 이런 논쟁에 부딪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미래에 우리가 살아야 될 아파트의 기준이 되세요. 그 공간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사용 면적을 잘 모르시면 생각보다 나중에 분담금에 대한 충격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옛날 아파트와 지금 아파트의 면적에 대한 변화 차이를 볼게요. 59평의 좀 큰 평형이죠. 59평. 과거에 59평, 우리 새로 짓는 58평 뭐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뭐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실상 공급 면적은 똑같습니다. 공급 면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내고 사는 그 주택의 가격, 평당 얼마 할 때 그 가격이죠. 59평이라고 하는 그 가격, 그 가격으로 매기는 건 똑같은데, 보시면 밑에 전용 면적이 같은 59평, 50평대라 하더라도 전용 면적이 약 한 8평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전용 면적이 작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가. 그런데 공용 면적은 사실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가 공용 면적이 커지고요. 하지만 서비스 면적, 우리 발코니라고 하죠. 요즘 발코니 다 확장해서 쓰잖아요. 그 쓰는 그런 내가 쓰는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 사용하는 실사용 면적은 상당히 커진다. 58평짜리가 82평의 서비스 면적을 가져가게 되고, 옛날 59평은 그냥 한 69평 정도의 수준이 되더라.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안목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쪽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이쪽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안목지수 설계는 1998년도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2015년 이후에 적용이 됐는데, 말 그대로 건축물은 벽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도록 건축법이 돼 있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벽체의 중심으로 하지 말고 실제 사용하는 안쪽의 면적만 따져라 라고 하는 게 안목지수 설계에 대한 기준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벽하고 안목 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기는 그게 벽체 면적이 되겠죠. 그게 지금은 법이 다 공용 면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이쪽은 표가 좀 작으니까 이쪽 그 약식으로 그린 걸 좀 보시겠어요. 똑같은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전용 면적이 33.2평이다. 옛날 아파트가 33.2평이다. 전용 면적이.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같은 공간 구조라도 전용 면적은 30.5평, 벽체 면적은 2.7평으로 이거는 공용 면적으로 빠지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인데 전용 면적이 작아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죠. 산정상의 이유 때문에.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형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통 하시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예를 들면 40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해. 전용 면적은 100제곱미터, 110제곱미터가 되는데, 우리가 기존의 실사용 면적을 동일하게 간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실내 공간의 면적을 동일한 33평이면 33평으로 그대로 가고자 해. 하지만 사실상 면적은 더 커지게 되는데, 같은 실사용 면적을 가져가고 한다면 전용 면적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전용 면적을 똑같이 가고자 한다면 실제 사용하는 사용 면적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고 보면. 그래서 내가 실사용 면적을 키우고 가겠다. 나는 이제 공급 면적에 대한 그 면적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집의 구조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정도 수준이면 되겠어. 그러면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나는 같은 실내 공간으로 가겠어. 그럼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는 분담금을 좀 더 내더라도 좀 큰 평형으로 갈 거야. 내가 좀 더 넓은 집으로 갈 거야 하면 다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시뮬레이션을 좀 한번 해봤는데, 과거에 아까 보셨던 59평인 조합원님이 신평면으로 가고자 할 때 내 전용 면적이 기존에 170제곱미터였으니까 내 전용 면적은 170제곱미터로 그대로 가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선택하는 평면은 67평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59평형은
60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집값이 똑같다고 봤을 때 67평을 분양을 받으셔야 되니까 분담금이 뭐 평당 한 8천만 원 정도 잡았을 때 분담금이 6억 정도를 더 내서 큰 평형으로 옮겨가는 거죠. 자, 전용 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나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59평형이 새로 생긴 신평면 53평으로 선택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 전용 면적은 130제곱미터로 줄겠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실사용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 훨씬 더 지금 더 커지니까 실사용 면적은 76평으로 훨씬 넓어지는, 내가 쓰는 공간은 넓지만 공급 평형은 53평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분담금을 조금만 내도 된다. 그런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우리가 전용 면적 170제곱미터라는 내 소유 전용 면적을 그대로 갈 거냐? 그러면 평형대를 67평으로 키울 거냐라는 개념인 거고요. 전용 면적을 줄여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공급 면적, 내가 몇 평형으로 갈 거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상당히 나중에 이제 딱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이 놀라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놀라세요. 대부분 분들이 전용 면적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 공급 면적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안 하시고 보셔서 이런 좀 약간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소개를 좀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단위세대 평면 특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는 변하고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단위세대 평면 설계의 트렌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설계했었던 내용인데요.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요즘 펫케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이제 다양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인원 케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현관 앞에 뭔가 이렇게 뭐 실들이 좀 기능 실들이 있죠. 현관 앞에 들어와서 할 게 되게 많습니다. 물건도 수납을 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강아지 산책하고 나오면 강아지 발도 씻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옷도 걸고 빨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현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수납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현관에 기술적으로 택배 많이 하시잖아요. 바닥에 던져놓고 가시는데 우리 현관 앞에 실제로 택배를 집어넣을 수 있는 비대면 택배 보관함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게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특화 내용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현관에 딱 들었으면 바로 손을 씻고 외투 벗고 스타일러 같은 것들을 옆에다 비치를 해서 바로 그 외투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현관에 바로 인접해서 설치가 되는 것도 요즘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한 켠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으면서 또 한 켠은 이렇게 펫을 강아지 바로 목욕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나는 이게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조성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주방 쪽하고 거실을 볼까요? 주방 쪽은 요즘 이제 50평, 40평대, 50평대의 가장 중요한 팩트 요소가 주방에 아일랜드형 주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쓰는 조리 공간의 주방은 뒤로 숨기는 히든 주방 시스템을 설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거실하고 연동되어 있는 그 공간은 멋있는 이제 냉장고들, 김치 냉장고, 기타 대리석으로 된 그런 장식장들이 쫙 구성이 되고 아일랜드 식탁에 간단한 조리할 수 있는 것만 놔두고 설거지거리나 지저분한 내용들, 조리 공간은 바로 뒤로 숨기는 그런 히든 주방 시스템을 설계를 합니다. 이 히든 주방이 없으면 고급 주택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자, 보시면
주방 쪽에는 이건 좀 작은 평형이긴 한데 아일랜드형 다이닝의 그 뒤쪽으로는 바로 히든 주방이 있어서 설거지나 이런 것들은 뒤로 숨기는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이제 뭐 스마트팜이랄지 기타 이제 그 IT 기기를 활용한 이제 뭐 채소도 키우고 실내 그 공기 조절, 습도 조절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새로운 신문물들이 이제 세대 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평형대를 한번 볼게요. 요즘 50평형대를 설계할 때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플렉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0평형대면 보통 우린 방 한 5개는 돼야 돼 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방의 크기나 방 개수보다는 방하고 방 사이에 또는 방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냐로 결정이 됩니다. 뭐 예시를 들어보면 보시면 방마다 뭐가 있을까요? 뭐 밑에 이제 작은 방도 있지만 방마다 드레스룸과 욕실이 각각 있겠죠. 안방이 2개씩 있고 또 안방에 연계되어 있는 서재가 같이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안방에서 거실까지 나오지 않고 별도의 공간을 따로 구성할 수 있는 이제 그랜드 드레스룸이랄지 안방 기능을 특화하는 기능이랄지 또 작은 방에 별도의 욕실과 드레스룸을 둬서 자녀들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방의 개수를 최소화하고 왜냐면 자녀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방의 개수를 최소화하고 각 방의 기능들은 훨씬 좋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그게 멀티플렉스화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4평의 구성을 보시면 사실 요즘 방을 멀티플렉스화 하는 건 사실 이제 40평대 이상의 큰 평형대에서는 이제 가능한데 30평대에서는 방 개수도 중요하죠. 가족 구성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설계를 할 때는 각 공간을 따로 연결하는 이제 멀티 코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공간 기능들이 주방과 현관과 그다음에 거실과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 케어, 이제 동물을 위한 케어 공간이라든지 현관의 현관의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동선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서브 동선을 두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서 보지 않았던 그런 평면 개념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수납 공간하고 각각 연계되는 그런 형태의 평면 공간 구성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성을 결정하는 이건 저희가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보셨던 단위 세대나 평형 선택에 대한 부분은 분담금이나 상품 특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주차 대수 산정하나 주차장에 대한 설계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주차 한 구획당 어느 정도의 면적이 들어가는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차 한 면당 우리가 이제 확장형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엔 다 확장형을 선택을 하죠. 차들도 커지기 때문에 확장형을 상당히 원하시거든요. 주차 한 면당, 주차면, 통로, 기둥, 램프, 기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주차 한 대를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면적들을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한 대당 37에서 41제곱미터의 주차 면적이 필요합니다. 평균 치면 한 40제곱미터가 되는데 한 12평, 10평 정도 되죠. 그러면 공사비 한 800만 원 정도 했을 때 주차 대수 한 대당 공사비는 1억이 듭니다. 그럼 1000대면 1000억이겠죠. 2000대면 2000억의 공사비가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겠어요. 주차장 공사비는 좀 싼 거 아니야? 라고 하시잖아요. 실제로는 싸죠. 주차장 공사비는. 하지만 그렇다고 시공사에서 시공 제한할 때 주차장은 그러면 좀 싸게 하겠습니다. 400만 원. 그러면
세대공사비는 주차장이 싸니까 세대공사비는 2천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체 연면적에 대한 공사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은 실질적인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면당 1억인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할 것이냐. 사실 여기서부터는 기술적인 영역이에요. 저희 설계사무소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 면당 소요 면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를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 방향에 따라서 이제 주차장 면적 차이가 좀 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설계했었던 다른 현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땅도 좀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문제는 아파트 배치가 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딱딱딱딱 모듈화 시켜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꼬불꼬불하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향도 중요하겠죠. 우리 아파트는 향이 제일 중요하니까 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향이나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주동을 틀을 수밖에 없어 라는 명제가 있다면 주차장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저렇게 배치가 저렇게 되면 주차장 1면당 주차 대수가 아까 41제곱미터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44제곱미터니까 한 평 더 들었어요. 그만큼 연면적에 대한 로스가 많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라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런 주차장에 대한 공사비가 더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시면 땅이 저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건물은 좀 반듯반듯하죠. 배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주동 배치가 반듯반듯할 때는 주차 한 면당 아까 평균치 내에 들어가겠죠. 41제곱미터로. 또 여기 이제 상계 5단지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땅이 너무 좁아서 처음 계획할 때는 평당 1면당 한 47제곱미터까지 나왔었던 현장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줄이고 주동 밑에도 쓰고 주동 하부도 다 활용해서 최대한 줄여서 41제곱미터까지 줄여서 사업 시행이 났어요.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다. 대지 축에 직각 방향으로 설계가 되면 많은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 아주 간단하게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우동인건축은 대한민국에서 정비사업 설계, 재개발, 재건축 설계 독보적인 1위 설계 회사입니다. 저희는 총 임직원 수는 750명의 임직원이 있고요. 특히 정비사업 전문 분야에 전문 설계를 하고 있는 정비사업 본부는 140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이 재개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이 지금 가장 핫한 서울시에 몇 건이 있느냐인데, 저희 나우동인 건축이 지금 현재 설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60개 현장이 있습니다. 60개 현장에 실시간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정비계획 단계부터 준공 입주 단계까지 지금 모든 단계에 걸쳐 있죠. 그래서 모든 단계에 사건 사고라고 하면 사건 사고고, 이슈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단계별로 계속 저희한테 취합이 되고 매번 이제 우리 설계 회의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정보가 축적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비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허가인데, 인허가에 대한 지금 이제 11호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각 단계별 현장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계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논의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저희 압구정 3구역 저희 히림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오금 현대아파트 저희가 송파의 대장주죠. 그럼 최고 입지에
많이 여러 군데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반포 4차, 서초 지능 아파트, 여의도 공작, 청담 리얼 아파트, 그리고 성수 트리마제, 그리고 전국으로 따지면 140여 건의 설계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너무 많아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셨던 신속통합기획의 1호 프로젝트인 상계 5단지.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저희 나우동인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비계획을 그대로 설계에 담으면서도 얼마나 이거 효과적으로 담을 것이냐에 대한 가장 큰 사례가 되겠는데요. 금호 21구역입니다. 정비계획은 한 10년 전에 이제 수립이 됐었는데 그거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뽑아내지 못해서 설계사도 한번 교체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면서도 기존 정비계획을 그대로 담고도 이렇게 멋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는데 시공사한테도 기존에 나우동인에서 설계했던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주세요 라는 내용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상계 1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설계사를 교체하게 된 이유도 기존 정비 계획이 너무 어렵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풀어줄 설계사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할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